일본 어떡합니까? 진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세계 WTO 총장 자리를 두고 유명히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 대한 말들이 나오면서 유명히 본부장의 당선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나이지리아 태생의 경제학자이자 국제개발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올루세군 오바산조 대통령 시절과 굴럭 조선원 대통령 시절에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두 차례나 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나이지리아는 비리의 온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화된 나라입니다. 원래 아프리카 국가들이 비리가 많기로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이지리아의 부정부패 관행이 가장 악명 높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석유자원 보유국인 나이지리아의 국민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정정불안과 권력층의 부패, 부족 및 종교 간 갈등, 극단 이슬람 세력의 준동으로 인해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지리아는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마자 부족 간 갈등이 폭발하면서 1967년 비아프라 내전을 겪었습니다. 이 와중에 대규모 기아 사태가 발생해 국제사회를 경악시켰으며 이후에도 대통령 암살, 군부 쿠데타, 독재 정권 등이 이어지면서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그나마 안정을 찾기 시작한 것은 1999년 퇴역 장군 출신인 오루세군 오바산조가 16년간의 군사 독재에 종지부를 짓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부터입니다. 오바산조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부 부패를 청산하며 나이지리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라고 밝혔지만 그 역시 8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부정부패와 부정선거 등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부족 간의 증오의 역사와 무슬람 정복, 근대 식민지 정책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부패의 관행이 사회의 무질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002년 조직된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전역에 샤리아 통치체제의 도입을 희망하며 교회, 경찰서, 군부대 시설, 은행과 술집 등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저질러 왔습니다. 현재는 기독교인인 굴럭 조너선 대통령 집권 이후 기독교 시설물에 대해 집중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에 반발하면서 양측은 종교 전쟁으로 치닫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세계 10위 석유자원, 세계 8위의 천연가스 자원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1억 4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천연 자원을 가지고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 인식 지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세계 반부패 감시 기구인 국제 투명성 기구 발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180개국 중 146위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100점 만점에 27점을 받아 2016년 28점보다 1점이 감소하였고 순위는 2016년 136위에서 10계단 하락한 146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나이지리아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행정부 내 반부패 노력이 사실상 성과가 없으며 나이지리아 공공부문의 부패 척결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나이지리아에서 재무장관을 2회나 했고 심지어 외무부 장관까지 역임했는데 이렇게 부패한 국가의 정부 관료가 WTO 총장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면 세계 무역 질서가 어떻게 되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AFP 통신은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개척자로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그런 평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도둑들이라는 부패 관련 책을 쓴 사라 차이에스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오콘조 이웰라는 자신의 부처에서 기술적 투명성, 개혁을 일부 최소한도로 완수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녀가 재무장관으로 있을 때 한 달에 거의 1조 1,500억 원씩 석유재정 수입에서 사라졌다. 한두 푼도 아니고 1조가 넘는 이 돈이 대체 어디로
스스로 사라진 것이냐? 그가 WTO 사무총장 자리에 검토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간 환경개발 어젠다라는 캠페인 단체의 올란레와주 수라주는 그가 장관 재임 시에 부패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그는 사임에서 부패를 폭로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있었고 그 체제 아래서 고위급 부패 조장을 허용했으며 단지 자리에서 떠난 뒤에야 불평했다고 말했습니다.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유명희 본부장보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녀가 첫 번째 흑인 총장이라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그녀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국가의 수가 회원국의 약 절반에 달한다고 검증되지도 않은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웨일라 후보는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이 내 뒤에 있다면서 카리브해 국가 등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남미 국가들의 지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지금까지 매우 좋은 호응과 좋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WTO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과 위상을 지닌 매우 유능한 사무총장이 필요하다며 그 사람이 아프리카인이고 여자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인종차별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흑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총장 자리에 오르겠다는 것인데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는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는 취지의 캠페인인데 어느 특정 인종이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듯한 뉘앙스로 들려 흑인이 아닌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하기 짝이 없는 입장 표명입니다. 더군다나 흑인을 뽑는다고 세계무역기구가 잘 돌아가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건 WHO 사무총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밀어줘서 사무총장 자리에 올라가더니 코로나 통제에 실패하고 중국 편만 들어 전세계의 비판의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흑인 후보라는 점이 강점이 될 것인지에 대한 비판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상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6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재정식 후 환담에서 WTO 개혁과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체제의 복원, 포용적 성장이라는 비전을 갖고 WTO 사무총장직에 도전한 한국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 대한 지지 요청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미국을 방문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정부 고위 인사 등을 만나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결선에 진출한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고 미국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서 실장의 방한 요청에 따라 오는 11월 방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방탄소년단의 인기도 유명희 본부장의 선거운동에 한몫하고 있다는 호문인데요. 한류 스타를 넘어 이젠 글로벌 스타가 된 BTS의 영향력은 해외 주요 인사들에게도 상당합니다. 대사, 장관, 외교관들 자녀들이 BTS 팬인 이른바 아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벨기에와 독일, 세르비아 등 3개국과 양자 협의를 위해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도 BTS 이야기로 회담을 시작했고 독일 연방 카르텔청의 안드레아스 문트 청장 딸 또한 대표적인 BTS 광팬입니다. WTO 사무총장 본부처 합동 태스크포스 팀장인 김 실장은 이번 선거운동에서 BTS 친필 사인 CD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짰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3라운드만 남았습니다. 2라운드와 3라운드는 선거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라운드는 각국이 2표씩 행사했지만 3라운드는 단 한 표만 가능합니다. 각국이 던질 표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3라운드는 투표 방식이 아닌 회원국 협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국 대사들이 지지하는 나라를 확인하고 지지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거부권 정도를 따집니다.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고 합의를 모으는 것은 결국 국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남은 기간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해 전방위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일본 보복이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가 오는 4일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보복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강제동원 기업 자산 4일부터 현금화. 일본의 보복이 현실화할 경우 한일 관계는 다시 역사 문제가 경제 보복으로 이어지며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신일철 죽음의 자산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일본 정부는 대항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라며 다양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지난 1일에 나와 현금화와 관련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제한,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일시 소환 등이 보복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이 실제 현금화되기까지는 매각 명령 심리, 주식 감정, 매각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일본의 보복 조처가 언제 취해질지 불투명하다. 또 일본이 보복을 강행할 경우 지난해 수출 규제 때처럼 일본도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날 비자 발급 제한이나 금융 제재 등은 일본의 기업이나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정부가 당장 보복 카드를 꺼내기보다 당분간 현금화 절차를 지켜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연말까지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복을 내비치는 배경에는 견제를 강화해 한국 쪽 매각을 만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일 모두 정면 충돌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문제는 해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원칙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구체적 해법 마련은 쉽지 않다. 외교부는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양국 관계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그런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열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 강제징용 1기업 한국 내 자산 압류 대비 보복 조치 검토 일제시대 강제징용 가해자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우리 법원의 공시 승달 발효 및 자산 압류 확정을 앞두고 일본의 대응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자산 압류가 확정되더라도 한국 측이 이를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에 한 걸음 더 근접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움직임을 예민하게 주시하며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징용기업의 자산 매각에 대비해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금융 제재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한국으로의 송금을 제한해 기업 활동에 타격을 주거나 비자 발급을 엄격화해 한국인의 대일 교류를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일각에서는 일본 은행이 한국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자금 조달 시보증을 서줬던 경우가 있다며 이를 회수해 타격을 주는 금융 제재 방안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 대응에 앞서 주일 한국 대사 초치나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과 같은 상징적 조치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론되는 대책 대부분이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방안이어서 일본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비자 발급 엄격화 등은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양국 교류가 축소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일본의 대응을 고민하게 하는 측면이라는 분석입니다. 최백은 한일 통화 스와프 할 필요 없어 일본이 아쉬운 상황.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한일 통화 스와프를 할 필요가 없다며 일본이 더 아쉬운 상황이지 우리가 아쉬운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정부의 통화 스와프 체결 전략에 대한 질문에 일본이나 걱정하라고 좀 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화 스와프란 일정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한 뒤 만기에 되돌려주기로 약정하는 거래다. 미리 정해진 환율에 따라 해당 국가 화폐를 받아올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위기 때 외화 확보가 그만큼 쉬워진다. 2001년 체결된 한일 통화 스와프는 한때 700억 달러까지 확대됐지만 소녀상 설치 등 두 나라 외교 갈등으로 2015년 종료됐고 올 봄만 해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 교수는 한일 통화 스와프가 급하지 않은 이유로 일본 경제의 침체와 원화 대비 엔화 가치의 절상 비율이 낮은 점을 들었다. 그는 일본 신용 등급은 우리나라보다 2단계 낮은데도 불구하고 더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20일 이후 달러 가치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 통화는 그 사이 6% 절상된 반면 일본 통화는 4.5%에 불과하다며 일본 엔화가 국제 시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년 대비 마이너스 21%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일본 경제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수치가 일본이 경기 부양을 위해 일본 GDP 43%에 해당하는 2661조 원이라는 돈을 투입하고 얻은 결과라는 게 최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 여행 지원도 계속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최 교수는 우리는 방어할 능력이 충분하다며 수출 보복보다 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오는 9월 만기 예정이었던 한미 통화 스와프가 6개월 연장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미국 경제가 어려운데 통화 스와프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아직까지는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달러 확보 차원 속에서는며 기본적으로 방어막이라고 평가했다.